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내린 비, 이 물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폭우가 내려서 현재 잠수교가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새 비 피해가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금요일까지는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지금부터 금요일까지 축대 정비 그리고 산사태 가능성에 있는 지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고 하니까 그때를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를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6일이었었죠. 안양 우체국에서 일하던 20년 경력의 집배원이 분신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집배원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간 총 12명의 집배원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과연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현직 집배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산 우체국의 오현암 집배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거 지금 아직 일 시작 전이신가요? 아니요, 공동작업 때문에 예. 진작 나와서 그 작업에 임하다 전화 받게 됐습니다. 보통 몇 시부터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오전 7시 반 정도에 출근하는데요. 예. 더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6시, 7시 이때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6시, 7시에 출근하셔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분류 작업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공동작업이라고 해서 예. 등기나 아니면 택배 같은 거를 예. 각 담당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집배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일은 언제 끝나세요? 물량에 따라 틀린데요. 예.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오후 8시에 끝날 때도 있고요. 오후 8시? 예. 예. 그리고 많을 때는 9시, 10시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8시, 9시, 10시 이때까지 우체국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까지 이 집배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보통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저희가 예. 배달을 끝나면은 다 끝나는 줄 아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배달 업무를 마치면은 예. 우체국으로 들어와서 다음날 다시 배달해야 될 우편물을 구분하고 이런 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우집배원님께서는? 제가 우체국 들어온 지는 만으로 9년 차인데요. 예. 비정규직으로 한 5년 좀 넘게 있다가 예. 공무원 신분 된 지는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공무원 신분이시죠, 그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죠? 예. 그런데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 집배원 분들이 배달해야 되는 편지의 양은 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또 업무가 과중하지 않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 편지의 양은 스마트폰이 발달되고 이메일들을 자주 사용하시니까 편지 양은 조금 준 거는 사실인데, 예. 근데 예전도 그렇지만은 편지에 대한 부담보다도 저희는 편지 말고도 등기나 그리고 택배 포함해서 대면 서비스를 하잖아요. 사람 예. 방문을 해서. 이런 대면 서비스 비중이 늘면서 업무 처리하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집배원에게 중요한 건 세대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편지가 한 집에 2장이 들어가나 10장이 들어가나 100장이 들어가나 어쨌든 거기에 방문을 해서 편지를 투함을 하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편지의 양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희 집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몇 세대 정도의 배달을 하세요, 하루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약 3,000세대를 나가고 있고요. 3,000세대요. 네, 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뭐 5,000세대도 있고, 그리고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뭐 1,500세대도 있고. 근데 네. 3,000세대가 이제 딱 중간인 것 같은데, 3,000세대 정도를 배달하시는데, 배달에만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보통 작업을 배달 나가면은 9시 반부터 나가서 이제 배달이 끝나는 시간이 한 5시, 4시 반 이 정도 되거든요. 많을 때는 뭐 6시까지. 예. 예. 근데 그러면 중간에 이제 점심도 드시고 그러는 거죠? 점심 사실은 지금도 공복인데요. 예. 저희가 점심이라기보단 아침을 먹는데. 예. 우체국에서요? 아니요. 배달 중에. 배달 중에. 네. 아침을 뭐 아점이라고 하나요? 아침을 먹는데 그 시간이 보통 배달 중에는 못 먹어요. 뭐 점심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정해져는 있지만 그 시간에도 업무를 하고 배달이 다 끝나는 시기 뭐 오후 4시나 5시, 뭐 3시 반 이때쯤 그때쯤 아침 겸 점심을 먹죠. 그러고 이제 10시 정도까지 다시 이제 회사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뭐 9시, 10시까지 일을 하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7시 반까지 다시 출근을 한다. 근데 일부에서는 6시. 그러면 잠을 많이 못 주무시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해요. 고시원이다, 집이. 들어가자마자 씻고 잠만 자고 바로 몇 시간 있다가 또 출근하고. 뭐 이런 농담들을 많이 하곤 하죠. 지난 6일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 집배원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게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예. 특히나 이번에는 분신까지. 그래서 제가 그 분신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게 뭐 자살 레벨 5 정도 수준의 가장 하기 힘든 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얼마나 억울한 게 많고, 우체국에 할 얘기가 많았으면 그 앞에까지 와서 했을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집배원들이 뭐 우울증이나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자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뭐 연쇄작용이 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근데 많이 돌아가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오토바이 사고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이륜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뭐 취약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사고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과로나 자살이 훨씬 더 많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전교육을 항상 받기 때문에 다른 배달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처럼 뭐 젊은 친구들처럼 막 다니고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근데 집배원분들이 일하실 때 겸배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겸배가 뭐예요? 겸배라고 하면은 뭐 일이 있어서 못 나오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가 이륜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뭐 사소한 사고가 나면은 병원에 치료를 위해서 쉬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사람 업무를 저희가 대신해야 되는데 뭐 예비 인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누가 투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팀에서 그 한 사람 거를 나눠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낯선 구역에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지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교통사고도 저번에 겸배 중에 구역으로 가다가 교통사고 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이런 겸배가 적폐 중에 정말 적폐 이거는 해결이 돼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시니까 연월차는 그래도 좀 뭐 눈치 한 번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겸배하고 연관이 돼서 제가 뭐 연가를 쓰게 되면은 연차를 쓰게 되면 또 저희 팀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 애들 뭐 운동회 때나 아니면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을 가고 싶을 때나 이럴 때도 팀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연가를 쓰지는 못하고 얼마 전에 뭐 노동부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공공기관 최초로. 예. 충청 지역 4개 우체국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년의 연가 사용률이 2.7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 토요일, 일요일은 쉬시죠? 아니요. 토요일도 저희 그 택배 업무 때문에 토요 근무도 하고 있는데요. 이 토요 근무도 굉장히 집변들이 불만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30초 이내로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 집변들 관련돼서 정말 그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정말 그 저희 상급인 우정사업본부가 제대로 좀 인력을 진단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와서 근무를 해봤던 사람들이 우정사업본부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현장은 전혀 모르고, 예. 뭐 사무적으로 한마디 뭐 얘기해서 책상에 앉아서만 예. 데이터를 통해서만 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 집변들이 모두 공감하는 불만 사항이거든요. 예. 전혀 현장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바뀌려면 우리 저기 국민 여러분들도 좀 집변이 왔을 때 뭐 모란이라도 한 잔 이렇게 예. 주면서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일산 우체국의 오현암 집배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예. 8시 30분 1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출근길 정체 계속됩니다. 서부간선도로 고척교에서 양평교까지, 외곽으로 나가는 길도 목동교에서 고척교까지 정체고요. 성산도 많이 밀립니다.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홍제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 통과하는 데 밀리는데요. 10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성수대교 쪽으로 수락 고가차도에서 마들지하차도, 원릉교에서 성동교 구간으로 밀리는데요. 원릉교에서 성동교 구간 통과하는 데만 30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경제기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사실 말이에요. 저도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피해자가 자동차 맞아요. 우리 사고 났을 때 난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뭐 7대3, 8대2 이 0%라는 건 뒤에서 바칠 때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정지해 있는데 네? 뒤에 바쳤을 네. 때나 무과실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친 사람도 이게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건데 이게 좀 달라진다 그러죠. 맞습니다. 항상 사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8대2, 7대3 이렇게 나잖아요. 맞아요. 아니 나는 거의 과실이 없는 것 같은데 0%는 거의 안 나고, 그런데도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결국에 퍼센테이지의 문제지 과실이 있다라고 보고 할증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의 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자의 보험료는 이제 앞으로 9월부터 종전대로 계속 할증이 되고요. 대신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폭은 지금보다 좀 줄어듭니다. 지금은 사고 크기나 횟수에 따라서 할증 폭이 결정되는데, 이제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도 가해자만큼 자동차 보험료가 계속 할증이 됐었거든요. 이제 이게 예. 바뀐다는 거고,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작년 기준에서 피해자였던 15만 명의 보험료가 평균 한 12% 정도 인하될 거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상당히 그동안 불합리했던 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좀 고치려고 하는 단계다 이렇게 바라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보험료 할증 따질 때 가해자, 피해자 구분 없이 사고 건수, 횟수하고 수준, 정도만 보고
이제 뭐 점수를 매겨요. 1점부터 4점까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보험료가 막 단계마다 6.4% 정도씩 할증이 되는데 이러다 피해자는 나의 책임이 더 안 맞는데 난 사실 피해자인데 왜 나에게 글쎄요. 이런 보험료를 할증시키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원 불만이 폭주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동안 못 바꾸고 안 바꾸고 하다가 이제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좀 내놓은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치가 실시되면 덜 억울해진다. 맞습니다. 보험료 할증을 따질 때 지금 과실 50%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두고 이제 가해자 피해자 나누는데 네. 최근 1년간 앞으로 이제 발생한 자동차 사고 집계 시 피해자로서 겪은 사고는 이제 사고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요. 여러 건이면 가장 이제 점수가 높은 그러니까 정도나 어떤 그 보상해야 되는 보험금 정도가 많을 때 그거는 제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항상 사고 한 번 나면 3년간 할인 혜택이 없거든요. 그거는 예. 계속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료가 더 많아지는 건 이제 아니지만 피해자일 경우는 보험료 할증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도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 개선 남았어요. 개선안이 예. 이제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예. 예. 과실 비율에 따라 그럼 아니 50%만 일률적으로 이제 피해자 가해자에서 피해자만 50% 미만에 있는 피해자의 할증 비율만 줄여놨는데 아니 그것도 그러면 과실이 60% 90% 그리고 이번 정말 말도 안 되는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 같은 그런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도 다 둬야 될 거 아니냐 과실 비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60%와 90% 똑같이 할 거냐 할증을 똑같이 해야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부분에서 이번 건드리지 않았고요. 앞으로는 이제 금감원은 이제 이번 개선을 시작으로 해서 이 보험료 할증폭을 좀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거 금감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처음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은 이제 어떤 상품이냐면 뭐 자동차 보험에 묶이던가 아니면 있어도 나의 어떤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네, 항상 우리도 그렇죠. 자동차 보험하면 의무보험입니다. 책임보험 네, 같은 형태로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었는데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운전자의 어떤 피해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의 그 어떤 뭐 손실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거는 그동안의 과학적인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서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데 그게 데이터가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한 보험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오토바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의 자신을 보상해 주는 상품을 처음 내놨습니다. 한 보험사에서 내놨고 이제 방금 전에 뭐 전화 통화하신 그 집배원 분들이나 퀵서비스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배달용 상품이 있고 보통 이제 뭐 출퇴근용으로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보험 상품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달용을 하시는 분은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요. 생각보다 좀 비싸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처음이니까 이렇고 이제 나중에 계속 쌓이다가 쌓이면 보험료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자전거 보험도 사실 있어야 돼요. 있기는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마 다루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보험회사가 다루는 것 같은데 이 자전거 보험도 좀 이거 보편화가 돼야 돼요. 자전거 사고 많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험은 근데 이제 오토바이나 자동차는 면허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전거는 그런 면허증도 없고. 근데 자전거 술 먹은 상태로 타면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전거도 이게 보험을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자전거 사고 이렇게 휴일 같은데 자전거 타다 보면 한가보면 의외로 사고 한 2-3개 봅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 한번 나면 크게 나면 정말 많이 다치잖아요. 그럼요. 그 정부가 정부 출자기관의 비핵심 자산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원 마련용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출자 기관 중에 주로 이제 정부의 지분율이 100%인 곳들. 뭐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곳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데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면세점이나 골프장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 대해서 배당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을 국유화해서 그러면 거기 나오는 이익들이 전부 이제 국고로 100% 거의 귀속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뭐 복지라든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확정된 건 아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했고요. 이걸 세부 실행 방안을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뭐 다른 나라들은 다 민영화 한다는데 이걸 국유화하는 게 또 맞냐 이런 뭐 얘기도 있을 수가 있죠. 저기요.
먹는 얘기 좀 해봅시다. 아, 그럴까요? 예. 내가 갈치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때 나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아주 입이 고급스럽다 그랬는데 요새 갈치값이 싸진다며요. 예, 맞습니다. 제주산 은갈치 가격, 예, 저 같은 서민은 잘 먹기 힘든데 세네갈산만 먹죠, 저는. 그런데 그 제주산 은갈치 가격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요즘 요번에 약간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지금 수확량이, 그러니까 어획량이 늘었고요. 그래서 가격도 대형마트 기준 한 28%, 백화점에서 팔리는 이제 교수님이 많이 드시는 그 대형갈치는 36% 정도 가격이 내렸다라고 해요. 더 이상 이제 금갈치는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뭐 세네갈산 갈치보다는 가격이 뭐 비싸지만 세네갈산 갈치는 뼈가 엄청 두꺼워요. 맞습니다. 그거 하나 커요. 찔렸다가는 정말 혀에 구멍이 납니다. 이제 혀가 아니라 입천장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그 제주 갈치가 멸치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요? 수온이 예년보다 높아서 갈치 먹으면 멸치가 풍부해진 게 큰 요인이고,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주로 이제 갈치의 어떤 경쟁 어종이라고 그래요. 고등어 같은 것들이 제주도 북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갈치가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갈치가 멸치를 먹는다. 멸치를 어떻게 볶아 먹는지 회로 먹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연구해서 볼게요. 그래요. 자, 신고리 5, 6호기 원전 운명이 모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죠. 이미 신고리 5, 6호기는 3개월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러려면 이제 운영사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이사를 열어서 최종 의결을 해야 되는데 한국수력 원자력도 사실상 나중에 배임으로 걸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 시공업체들, 수공사들이 지금 이제 소송한다고 하고 공문분에서 이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계속 미루다가 모레 13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아마 의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이것이 여론이다 순서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을 했죠. 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첫 다자 외교까지 무난한 외교 데뷔 무대였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근데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상 위에 쌓인 국내 정치 상황, 이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추경안 있죠. 정부조직법 있죠. 내각 구성 문제 있죠. 이게 하나도 쉬운 게 있어, 쉬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 지지율 변화와 함께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국민들 여론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만나시는 분이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나면은 지지율이 좀 높아지죠. 네, 해외 순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만큼 대통령을 중심으로 관심이 모아지게 되는 현상.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이미지가 극대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이 해외 순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가 자체 조사로 지난 7일, 8일 실시하고 9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1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됐고요. 응답률 15.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숨 좀 돌리고요. 숨 돌리고. 네네.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네, 숨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85.9%.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8%에 그쳤습니다. 이 조사 기간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80% 내외의 높은 지지율, 해외 순방 효과가 지지율 추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독일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미 간 신뢰 회복, 대북 정책 한미 합의, 한미 경제 협력 강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악수가 되는데요. 맞아요. 악수가 왜 이렇게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지 이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도 이 악수가 화제가 되었는데 G20 정상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 보고 있는가? 보고 있는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쓰담쓰담 하는 좋은 관계를 이렇게 일부러 드러내 보이는 것 같이 이 악수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조사 결과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대응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첫 상견례이기도 했고요. 이 한미 간 신뢰 회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 정책 한미 합의, 한미 경제 협력 강화 역시 10명 중 6명 정도의 이 긍정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논란, 한미 FTA 재협상 등 이 경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한미 간 신뢰 회복보다는 이 대북 정책 한미 합의, 한미 경제 협력 강화는 점수가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정권들,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 해외 순방하고 대통령의 지지율 사이에 실제로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이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이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모아지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이미지가 극대화되면서 이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또 옷을 뭐를 입었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넥타이는 뭐를 맸다. 악수는 어떻게 했다. 포옹은 했느냐 말았느냐 등등 이런 관심을 모으게 되는데 이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도 임기 초반 안보와 경제적인 목적으로 주요국을 방문하게 되면 이 순방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지율을 견인해 왔습니다. 특히 가장 지지율에 이 긍정적인 이 해외 순방은 이 영국의 국빈 초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더 많은 화제거리가 이야기되면서 대통령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는데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기간 동안 영국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대를 받을지 이 부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순방을 여러 차례 하더라도 이 국내 정치 현안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 그 순방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임기 후반에 나가는 해외 순방은 이 별다른 성과나 결과를 기대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에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국내 정치 현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왜 외국을 나가 임기 후반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국내 정치 말씀하셨는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 정치 문제 특히 이제 내각 구성도 늦어지고 이게 사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추경안 문제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조대엽, 송영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 여당, 야당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순방 비행기에 오르면 내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시 이게 내리고 나서 보면 국내 정치가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관련된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 여당과 야당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물어봤는데요. 이 야당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더 크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 가까웠습니다. 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더 크다는 응답은 10명 중 3.5명으로 나타나서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책임을 더 묻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결과를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야당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가반을 넘어서 협치가 되지 않는 치명적 상황으로 국민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을 생각하며 가장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해법이 무엇인지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새 아무래도 주된 관심사는 북한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정부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동시에 이제 추진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국민들이 북한 ICBM 발사 문제 관련해서 혹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는지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나요? 네, 신율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시죠? 전 상당히 불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 이후의 최대의 위기라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6.25 이후 최대의 위기. 그렇죠. 6.25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정말 참혹한. 그렇죠. 이 결과를 낳았던 이 민족 상잔의 비극 아니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안심시켜서 일상의 국민들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정부와 지도자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불안한지 국민들 물어봤는데요.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북 문제와 관련해 불안감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 물어봤습니다. 말씀하신 상당히였습니다. 42.7%는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안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28.7%였습니다. 이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 보통이다는 의견이 10명 중 3명 정도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더 해올 경우에는 이 보통 의견을 낸 응답자들도 불안하다는 마음을 그렇겠죠. 가질 변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내 정치 얘기도 해보죠. 국내 정치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요. 국민의당 거기에 대해서 반발 엄청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당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또 정치적인 소신을 이야기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가운데 야당들은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2.2%로 과반을 넘는 지지율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9.3%, 바른정당 6.6%, 정의당 5.6%, 국민의당입니다. 3.8%로 5% 미만으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에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5%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보 조작 파문으로 국민의당 핵심 기반인 호남, 중도층, 40대 기반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당은 자체 조사에서 이유미 씨 단독 조사다, 단독 범행이다. 검찰은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영장 청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국민의당 진상조사 결과에 발표에 따른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과연 국민들은 국민의당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신뢰하는지인데요. 이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이 국민의당은 창당 이래 이 최대 위기 상태입니다. 이 5% 미만으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에 지지층의 추가 이탈도 예상되는 대목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추가 위기도 전망되는데요. 이 제보 조작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와 책임으로 호남과 수도권에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정거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이 국민의당 당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은 것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이 국민의당 자체 진상 결과에 공감하지 않고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71.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독 범행은 17.7%에 그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